자, 그러면 이 공화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금성 교과서에요. 이 가도 정부가 이제 수립됐는데요. 요때 이제 가도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 허정이죠, 허정. 그래서 허정 가도 정부가 뭐냐면 세워지고요. 이 가도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다음에 이제 그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개헌 작업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인제 민주당 주도로 해서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인제 개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양원제 국회, 양원제 국회라는 것은 인제 참의원과 민의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인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 공화국 때 우리가 인제 명실상부하게 양원제 국회가 인제 제도가 실시됐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뭐 이런 것들을 인제 개헌안을 마련했고 그래서 결국에 7월 29일 날 총선거를 했는데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인제 장면 민주당 정권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도 정부는 3.15 그 부정선거를 무효하고 내각 책임제는 이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행정부의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어 정치 제도를 내각 책임제라고 하죠. 그다음에 양원제 국회 앞에서 참의원, 민의원, 상원과 하원 같은 그런 두 개의 국회를 가지고 있는 뭐냐면 국회를 양원제 국회인데 그 앞에서 인제 뭐 발췌개헌이나 4.4 5.18 개헌도 그 양원제 국회예요. 그렇지만 실제 선거는 안 했죠. 참의원 선거는 안 하고 민의원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참의원과 민의원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인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은 새 헌법에 따라서 그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요. 국회는 인제 윤보성 대통령으로 인제 하고 장면은 그 국무총리로 내각을 이끌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인제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당시 이공화국 때 대통령은 그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실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그 장면이 갖고 있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게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정치는 장면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이 장면 내각은 경제 건설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공화국이 인제 보통 어 경제에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웠던 것이 이 공화국이에요. 그 당시에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상당히 중요했어. 그래서 이때 인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국토 건설 사업을 했다. 정지정리 및 산림 녹화 등 국토 건설 사업을 전개를 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국토 건설 사업을 하면서 국토 건설단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인제 좀 똑똑한 젊은이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밑으로 인제 그 지방으로 못 내려보내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또 이제 잠깐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거 있죠. 경제개발 3 개년 계획을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으로 늘려 가지고 뭐냐면 경제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다. 물론 인제 이거는 잠깐 인제 뭐 장면 정권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죠. 거기에 박정희 정권이 계승됐던 거고. 그다음 그 외에도 인제 경제개발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 갖고 세 번째로는 여기 없지만 1961 년이죠. 예. 한미경제 한미경제 및 기술 원조 협정을 체결해요. 그래서 미국부터 인제 뭐냐면 경제 원조와 그런 것들 인제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국토 건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그다음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 그 체결이라든지 아니 잠깐 협조 체결이라든지 잠깐 잘못 썼어요 제가. 협정 체결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경제개발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인제 그 외에도 지방자치제 시행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인제 실시했던 것을 인제 명실상부하게 인제 자치제를 이제 시행하려고 했고 요때 하다가 인제 나중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다시 인제 중앙에서 이제 도장관이나 시장이나 이런 것들 파견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민주화 운동하고 나서 그때 인제 그는 다시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한 게 그 90 년대 이후죠. 자
그다음 경찰 중립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을 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인제 신문 발행 허가제를 폐지해서 언론 활동을 시도를 이제 언론 활성화를 시도했고요. 그다음 교원 노동조합이라든지 기자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했어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민들이 새 정부의 그동안 누적된 정치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기 기대했다. 그러나 장면 내각 시기의 사회 전반에 거쳐서 민주적 변화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 정권 안에서 좀 내분이 있었어. 그래서 앞에서 말한 민주당이 그게 두 개 세력으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한민당 세력과 한민당 외의 세력들로 구성됐는데 이런 것들이 파벌 싸움으로 연결돼요. 신파, 구파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장명 정권이 상당히 분열상을 보였다는 건데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장명 정부는 국민적 관심 속에 출범했으나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신파와 구파로 나눠 대립했다. 자, 구파 지도자였던 윤부선과 신파 지도자였던 장면은 협력 관계보다는 당 내부의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 또한 반민주 활동자, 발표 명령 책임자 처벌, 부정 축제자 문제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장명 정권은 부정선거 및 부정축제 관련된 처벌에 대해 소극적을 했으며 그래서 이제 앞에 3.15 그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 처벌에 대해 상당히 미흡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제 부정축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축제 그 처벌법을 만들긴 했어. 이 부정축제 처벌법은 뭐냐면 이승만 정권 때 정경 유착을 통해서 이게 인제 세 형성했던 이 재벌들 있죠. 이 재벌들을 처벌하는 건데 요게 인제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할게요. 이 부정축제 처벌법 관련된 내용이 그 후에 이제 궁정 때도 인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요걸 또 개정을 해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요거 관련돼서 좀 나중에 이제 박정희 군정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각종 민주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혁신계에 관련된 운동이야. 예. 그래서 장면 정권 때 혁신계의 어떤 그 통일 운동이 있었거든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 잠깐 읽어 보면요. 사회공헌을 계기로 각계각층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통일운동의 선장이었다. 학생이나 진보 인사들이 종래에 이승만의 인제 그 정부의 공격적인 북진 통일론 대신에 평화 통일론을 제창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은 겉으로는 그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통일론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북진 통일론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장명 정권도 물론 북진 통일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이승만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유엔 감시안에 남북한 총선거를 내세웠어. 근데 그 아까 이제 장면 정권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승만 정권보다는 좀 약간 진보적이지만 원래도 그 자체가 이승만 정권이나 자유당의 민주당이랑 똑같은 보수 세력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반공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실제 통일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나 혁신계 세력들이 인제 거기에 관심이 있어 갖고 그 당시 여러 인제 뭐냐면 통일안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학생이나 진보적 인사들이 평화통일론을 제창했고요. 평화통일론은 이미 인제 1950 년대부터 계속 주창했던 거야.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가분을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해 인제 1960 년대 들어와서 이공화국 때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했고 남북 학생회담을 추진하는 등 통일 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없다. 그래 갖고 인제 남북 학생회담 같은 걸 추진했는데 그때 이제 뭐야 판문점에서 그걸 추진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한국 문제는 한국인 손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자 뭐 이런 구호도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나 이 시기 때 통일운동은 장명래가의 반대로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반공주의를 강화한 박정희 정권 때는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혁신계 세력들은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인제 그 좌우합작 운동부터 추진하죠. 남북 협상해 갖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진보당 운동을 했다가 그다음에 인제 여기 그 이공화국 때 피크를 이룬 다음에 요렇게 쭉 떨어져요. 예. 그래 갖고 인제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는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산업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못 해요. 이 공화국 때도 엄밀히 말하면
이들도 정치 세력화 하려고 했어. 혁신계 세력들이. 그래 갖고 이제 정당 같은 걸 만들었지만 결국에 민주당한테 개박살 나죠. 예. 그래서 정당으로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게 통일운동을 주도하다가 결국에는 5.16 군사 쿠데타에서 뭐냐 탄압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혁신기에 관련된 내용, 2050대 혁신기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독하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요 부분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요. 자,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여러 민주화 논의들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승만 정권 때 이렇게 물려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폭발돼 나온 거야. 그래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정교조처럼 교사 노조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서 교육의 자주성이나 사학재단의 부정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비리를 파헤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요구는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도국단을 없애고 민주적 학생을 조직하자. 그래서 결국 학도국당이 없어지죠. 물론 이제 유신 정권 때 부활되지만 그다음에 뭐 민주적 그 노동조합 결성, 그다음에 이제 유족회라고 해서 6.25 전쟁 때 이제 뭐냐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양민 학살 사건 등등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이제 그 유가족들이 유족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진상 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20화국 때는 좀 됐는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것도 해체됐죠. 강제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해남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4.19 혁명 이후에 대통령 중심제가 폐지되고 그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대응으로 하는 그런 이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양원제는 보면 우리 역사상 최초에 시행된 거다. 예전에는 명문화됐지만 시행되지 않은 거를 최초 시행했던 것이고요. 그 유일무이하죠. 그 이전에 이유도 없어요. 양원제가 이공화국 때만 있었던 거 실제로 실시한 거는. 자, 새 헌법을 따라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됐고 국무총리였던 장면이 주도하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겨냥 법률이 개정되어 시민의 민주적 권리가 확보되었고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문 발행 허가제를 폐지해서 언론 활성을 시도하려고 했죠. 예. 그리고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장했다. 자, 장면 정부는 경제 불안과 실업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경제 개발 계획, 이승만 정권 때 이제 했던 경제 개발 계획을 뭐냐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5.16 군사 정변을 해가지고 그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때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함으로써 재원 마련이 무료인데 정부는 국군 감축과 외국 자본 도입으로 이를 해결하고 했으나 이런 국군 감축 그 당시 국군이 얼마였냐면 나도 놀랐는데 그때 이제 국군이 그 70만에서 80만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걸 60만으로 감축을 한 거야. 근데 이때 이 국군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군사비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주로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군사비가 유지됐거든요. 예. 예, 또 미국도 이제 너무 이제 군대는 많이 유지하니까 많은 인력들, 젊은 인력들이 군대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뭐냐면 생산 시설을 돌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 원조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원조 계획을 이제 줄여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 국군을 감추기 위해서 뭐냐면 원조액이 감축되니까 이제 국군 감축할 필요 있고 앞에 미국과 똑같이 얘네들 이제 뭐냐 젊은 인력들을 뭐 군대에 잡아두면 경제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축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 미국과 이제 정부의 요구가 딱딱 맞아떨어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군인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장교의 그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특히 그 뭐냐 별자리 스타들 장군들 그러니까 장군들이나 이제 그 밑에 영관급의 이제 이런 그 뭐냐면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냐면 승진을 못했던 이 8기생들이 육사 8기생들이 분노를 느낀 거야. 자기가 이제 대령까지 올라가다가 자기 선배들은 계속 벌까지 닿았거든요. 근데 자기 때 막힌 거야. 전쟁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뭐냐면 장군들이 죽어나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승진이 누적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국군 감축까지 한다니까 자기 일자리도 이제 일어나 그 뭐냐 더 이상 장군은 이제 승진하는 데 더 어렵게 되고 하니까 그때 인제 누가 그걸 이제 했냐면 그 박정희가 8기생들과 손을 잡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국군 감축, 이 숙군 작업들이 그 당시 인제 군사 어떤 정비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5.16 군사정변의 시련을 놓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제개발 계획도 있고 그 앞에 것처럼 국토 건설 사업을 하죠. 그래서 국토 건설당 같은 것들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거. 그러나 이제 4.19 혁명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자, 4.19 혁명으로 탄생한 장년 정부였지만 3.15 부정선거 책임자 반민주 활동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하원에서는 3.1 운동 부정선거를 기획 진행한 사람들 반민주 행위자를 규정하고 그들 공민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는데, 자, 이는 시민들 언론의 압박에 서 진행된 거다. 그렇지만 법을 만들었는데 처벌을 제대로 안 했어.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에 이제 시민과 언론은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도록 국회에 압박했고 비민주적 통치에 협조했던 사람들 처벌받게 되었는데 그 처벌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나중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때 처벌되지 않은 정치 깡패들 찾아서 그 조리돌림 시키고 처벌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그 국민의 지지를 아 받으려고 했던 것이 그전에 이제 그 장면 정권이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확대되자 각계각층에서 민주화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 학생들 학도 혹단을 해체하고 민주적인 학생회를 이제 세워 학원 자율화를 이제 실현하려고 했고, 교사들은 교원노동조합을 인제 지금 정교조처럼 교원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실현하려고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해 권리 형성을 깼고, 6.25 전쟁 때 학살당한 인제 그 민간인들의 유족들은 진상조사와 가족 관계자 처벌을 이제 촉구했다.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도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민주화 운동과 그다음에 신생활 운동 같은 것들을 인제 했고, 그래서 인제 이 신생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초창기 때 했던 운동이 이 신생활 운동이야. 예. 그래 갖고 인제 요걸 통해서 인제 뭐냐면 뭐 계몽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초창기 때 했던 운동이 이 신생활 운동이었다. 일종의 계몽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신생활 운동이 이제 예전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 갖고 뭐 그 학생들이 도시와 농촌의 계몽 운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확립하고자 했던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진행됐던 대표적인 것들이 외제품 사용 반대 운동 이런 것도 인제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어용고수들을 퇴진시키는 이제 운동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에서 이 교사들은 인제 그 노동조합 설립이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노동합법화를 투쟁을 전개했는데 결국엔 1960 년에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됐지만 박정희가 등장하면서 뭐냐면 해체시켰죠. 예. 예, 노동자들은 인제 그 당시 어용노조를 이제 뭐냐면 타파하고 민주노조 건설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희생당한 민간인들은 유족회를 만들어 갖고 그다음 위정비를 건립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고요. 혁신기에서는 그다음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미국과의 불평등 경제 관계를 재조정을 시도했고요. 나름대로 정치 세력화 시켜서 정당을 만들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 예. 그리고 이제 혁신기 세력들과 나중에 학생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죠. 그래서 이 남북 학생들은 이제 남북 학생회담을 이제 판문점에서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인제 혁신기에는 인제 뭐냐면 민족 자주 원칙 아래 그 남북 협상과 국제적 협조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통일 운동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4.19 혁명 이후 인제 보다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통일 운동이 전개되었다. 대학생들은 남북 학생회담을 주장하면서 민간 통일 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남북 학상회담 개최를 지지했다. 그러나 장명 정권의 정부는 민간 주도의 통일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비상교과서 잠깐 볼게요. 비상교과서도 이제 앞에 있는 교과서하고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난 다음에 허정을 수반한 가도 정부가 수입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도정부는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자를 핵심으로 해서 헌법을 개정했다는 거.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 민주당이 승리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윤보성, 국무총리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에서는 대통령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고 정부의 운영하는 실질적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했다. 그러니까 장면 정권은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 등 국정 과제를 제시했고요. 시장과 도지사는 물론 면장과 면의원, 주민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제 그 이승만 정부 때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했긴 했지만 여기 뭐 시장이나 도지사같이 임명을 하지 않고 시의원이나 이런 게 위원 정도만 임명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거는 이제 위에서 꽂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진 않았어요. 예. 다만 이제 주로 국회 그 지방의회에 이제 사람들만 좀 뽑는 그런 정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조 경제에서 벗어나 경제 자립을 이루고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와 교량 건설 등 국도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예.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이제 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혁신세력 간 일부 학생들이 한반도 영세 중립화 이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거는 60년대 들어오는 혁신계 주장. 평화통일론은 이미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고 영세 중립화론은 요때 등장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60년대 혁신계 세력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할 때 이거 두 가지 쓰라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영사 중립화론 그다음에 뭐 그 남북 협상의 통일론도 요 두 가지 중에 들어가겠죠. 근데 어떤 분은 평화통일론 이렇게 주장했는데 평화통일론은 이미 1950년대부터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거리가 멀고 원래 디폴트였으니까 그 디폴트 값은 넘겨주고 기본값이었고 실제 60년대는 요게 두 가지가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명 정부에 이제 한계 나오죠. 자, 장명 정부는 이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집권 초기부터 윤부선 중심의 어떤 구파와 장명 중심의 신파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심했고요. 요걸 풍자한 만화가 있죠. 게다가 부정축제자나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소극적이었고 7.18 청산과 4.3 사건의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히려 새로운 치안 법령을 만들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나 시민운동을 억누르기도 했다. 자, 그럼 4.19 직후에 통일운동 어떻게 나타날까 볼게요. 자, 여기에서 영세 중립화론이나 남북 협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내세우면서 독재를 강화했고 통일에 대한 논의는 제한했다.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민주화와 경제 자립뿐만 아니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고요. 당시 혁신 세력들과 대학생 어, 등 민간 통일의 논의는 두 가지 유형이었다. 하나는 국제회의를 통해서 한반도를 국제사회로 보장하는 영세 중립국을 만들자는 영세 중립화론, 중립화 통일론이고 다른 하나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여 남북 협상을 위해서 민주적 자주적 입장에서 평화통일론, 남북 협상론이다. 그래서 장면 정권 유엔의 감시자들이 남북 간 총선거를 주장하면서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에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엔의 감시자들의 남북 간 총선거 주장은 이게 인제 장명 정권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이승만 때도 주장했어요. 이승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안에서는 북중 통일을 내세웠지만 겉으로는 이 유엔 감시자들이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했거든요. 요걸 장명 정권이 그대로 계승했고요. 후에 이제 박정희 정권도 1960년대 가서까지 뭐냐면 요걸 계속 주장했다가 1970년대 들면서 독자적인 이제 통일 정책을 이제 주장해요. 이때는 아마 인제 북한보다 이제 경제력이 좀 후달렸잖아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좀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는데 70년대 들어오면서 인제 나름대로 경제 개발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인제 독자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제 1962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남북 학생회담 판문점에서 이제 요구를 했죠. 물론 이제 가다가 인제 뭐냐면 막혔지만 이때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렇게 했는데 통일 운동을 추진했으나 5.16 군사 정부로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명 정부가 남북 협상론과 중립화 통일을 반대했던 이유를 보자. 자, 장명 정권 자체는 보수적인 정권이에요. 앞에다 했지만 좌우당보다는 좀 더 약간
좀 민주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근데 원래 그 자체가 보수적이고 반공을 내세웠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장명 정권 안에 이제 구성원들 중에 예전 한민당 계열 사람들 있잖아요. 지주 자본가 출신도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 협상론 통일론이나 협상론이나 중립화 통일론은 모두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그 당시 민간주도의 통일운동에 이뤄질 경우 정권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당시 중립화 통일론을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사다 보니까 좀 약간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였고 잘못하면 또 북한한테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미래행 교과서로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인제 그 비슷비슷한데 뭐 4.19 혁명 계기로 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민주화 운동이 인제 일어났고 그다음에 학생이 학생회담을 요구했고 민간의 중립화 통일론을 내세웠다는 거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 협상도 했다. 남북 협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족회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장면 정권 관련된 내용인데 장면 내각은 지방자치제와 앞에다 도지사 뭐 군수 면장까지 다 뽑는다고 했죠. 예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미래행 교과서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있고. 자 경제개발 계획 5 개년 계획과 그다음에 인제 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부정선거 책임제 그리고 부정축제자 처벌 이게 이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것들 이거는 나중에 5.16 군사정변 할 때 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장명래가 출범한 지 1 년도 안 돼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혁명 정신이 계승한 민주적 정책은 지속하지 못했고 4.19 혁명으로 분출된 이제 농 국민의 요구도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4.19 혁명 이후에 이제 불붙은 인제 뭐 평화통일운동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장명 내각의 시정 방침을 볼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승만의 외교 정책하고 그대로 계승한 통일 정책. 이건 포면적인 통일. 이승만은 포면적으로는 요걸 내세웠어. 실제로는 북진 통일론이지만 유엔 감시의 남북한 자유선거를 위한 통일 달성을 했다. 그다음에 인제 관료제도의 합리화와 공무원 재산 등록 및 경찰 중립화 관련된 것들 주장했고 부정선거의 원흉과 발표 책임자, 부정부패 이제 축제자 처벌 관련 법도 만들었는데 제대로 시행 안 됐죠. 그다음 외자 도입과 경제 원조 확대를 위한 경제 개발 추진 이렇게 있고요. 군비 축소와 이제 군의 정예화 추진을 해서 국방력 강화, 군의 정치적 중립 확보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혁신계 세력들의 동향을 좀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관련된 기출문 나왔을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 봤어요. 그래서 혁신계의 원조는 앞에서 얘기한 좌우합작 운동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좌우합작 위원회 같은 것들을 인제 만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인제 남북 협상으로 연결돼요. 그때 통촉 같은 걸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인제 뭐냐면 후에 인제 혁신계 세력으로 연결돼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당도 거기에 속하는 거고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혁신계 세력들. 예. 그래서 이제 혁신에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이제 보면 자 그 당시 인제 그 해방공간에서 이제 해방공간 넘어가서 이승만 때 이제 보수 세력들이 인제 뭐냐면 결집해 가지고 이승만에 반대하는 그 보수 세력들이 결집해서 나온 세력들이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이 인제 그 결성할 때 혁신계 세력들은 배제시켰어. 그때 이제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봉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인제 1956 년에 그 진보당을 결성하죠. 그 진보당을 결성해서 평화통일론을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렇지만 진보당이 탄압받고 그다음에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나중에 또 2025 때에 다시 인제 뭐냐면 등장하게 돼요. 이 혁신계 세력들은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인제 보겠습니다. 자, 이 혁신계 세력들은 4.19 혁명 이후에 급속히 재집결했는데 그러나 이제 혁신계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하려고 이제 정당까지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7월 29일 총선 때 이때 제야했던 혁신계 세력들이 사회대중당, 사회혁신당 같은 정당을 결성했지만 선거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도 정치권의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다. 선거 이후에 혁신계 세력들은
통일사회당, 뭐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 이런 군소 정당 4개 정당으로 재편됐고요. 그때 이제 혁신계 정당의 주요 주장들이 이제 뭐냐면 그 영세 중립화론, 남북협상론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어. 네. 외워두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혁신계 4개 정당 안에 이제 뭐냐면 그 현실 인식이나 뭐 통일 방안을 정리해 놨는데 그냥 참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혁신계 내에서 혁신 정당과 별도로 혁신계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그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족 정량화를 바탕으로 한 결성 민자통이라는 조직이야. 그래서 민주자주통일협회인데 이 민자통은 특정 통일 방안을 이제 내세우기보다는 반제반제국주의, 반제민족주의, 민족자주의, 아니 반제 민족자주의 기본 틀을 하여 혁신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들을 한 방향으로 수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민주화통 안에서도 남북 협상론자와 중립화 통일론자들 혼자 있고 외세 개입 없는 남북 협상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민주화통의 주를 형성하게 됐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학생 운동 중에 NL이니 뭐 PD니 뭐 이렇게 논쟁을 했던 거하고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 민자통에 참여했던 이제 중립화 통일론자는 따로 독립하여 중통론을 이제 조직했다. 그다음에 민자통 통일 방안이 민주, 자주,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통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면 이제 혁신계란 그 흐름도 안에 또 뭐냐면 학생운동 계열도 있어요. 학생운동도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이들도 이제 통일운동을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운동 관련된 계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말부터 통일운동 방해서인데 아까쯤에 이제 그 운동 그 뭐냐면 계몽운동 있죠. 새생활운동에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60년 만에 통일운동을 이제 뭐냐면 방향을 트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학생운동의 통일운동 방향은 뭐냐면 민통령이야. 민통령. 예. 그 민통령을 조직해서 이제 서울대 중심으로 해서 혁신계 민자통과 연계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혁신계 세력과 그다음 학생운동 세력이 서로 연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통령은 5월 3일 발표문을 통해서 학생회담을 개최, 남북 행정당국의 학생들의 결의 지지 요구, 학술 토론대, 예술학문 창작 교환과 체육대 개최죠. 이게 잘못됐네. 자, 학생 그 기자교류 등을 요구했다. 자, 그래서 다음날 5월 5일 학생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이제 하고 회담 개최일을 5일로 정했으며 지역별로 회담 대표들을 선정할 걸 결의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아사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직접 판문점에서 북한의 학생들 만나겠다는 이런 제안은 사회적 일대의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6.25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치자 이제 북괴놈, 그러니까 물리치자 오한캐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이 나서서 뭐 판문점에서 학생회담 하자니까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면 정권은 즉시 이제 허용 불가가 입장을 밝혔고 성건설 후통일을 주장하여 통일 문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자고 했다. 당시 장면 정권의 이승만 북진 통일을 철회하고 그 장면 정권은 이게 오타가 맞네. 예. 이승만의 북진 통일을 철회하고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을 실시한 한 통일을 내세웠지만 실상 경제 제일주의 내에서 통일 정책에 소극적이었다. 보수 야당도 경솔한 짓을 비난을 하였다. 반면에 민자통을 이뤘던 혁신 세력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나섰다. 그래서 이제 민자통은 앞에서 이제 혁신계 세력들이 통합된 조직이고 민통령은 이제 학생들이 통합한 조직이니까 얘들을 지지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한도 즉각적으로 환영을 뜻을 표했다. 그러니까 민통령의 남북 학생 회담의 지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자통을 주체로 이제 5월 13일 남북 학생 회담 환영 및 민족통일 촉진 결기대회를 개최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민자통이 이제 민통령을 뭐냐면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개최한 거죠. 요 대회를. 대회에 참가한 군중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배고파 못 살겠다 통일만이 살 길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급하게도 이제 강주, 전주, 대전 등지에서
민자통 등이 중심이 된 집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이와 같은 남북 합상회담 개최 움직임과 혁신계의 다양한 통일 방안은 5.16 정변에 의해서 중도에 좌절되고 받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집권하자 반공을 내세워서 혁신계 세력도 대대로 탄압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혁신계 세력들이 지금 입장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건전하고 온건한 통일 방안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가격한 거야. 급진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북한보다 못 살았잖아. 그리고 사회가 분화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민통령이나 민자통의 의지는 좋은데 뜻은 좋은데 그때 상황이 맞진 않은 것 같아. 북한한테 이용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이때는 통일보다는 경제 발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제 생각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이 공화국 때 이제 혁신계 세력들 움직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5.16 군사 정변 관련된 내용 보죠. 자, 이 5.16 군사 정변인데 참 이게 예매해. 이 군사 정변인데 우리는 이게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엄밀히 쿠데타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은 혁명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이다, 쿠데타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가치가 개입돼 있잖아.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서 군사 정변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건 앞에 있는 4.3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떤 4.3 사건은 이제 항쟁이다. 근데 남로당이 빨갱이가 개입됐기 때문에 이건 폭동이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치 중립적 용어를 쓰다 보니까 4.3 사건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개 교과서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군사 정변 요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입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익숙하지 못해 갖고 가끔씩 설명하다가 쿠데타 라고 이제 얘기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해해 주시고 예 들어 주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왜 일어났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당시 장명 정권이 제대로 정치를 못 했어요. 네. 장명 내각이 4.19 혁명 이후에 사회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지 못했다는 거.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명 정권이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뭐냐 군대를 감축하는 거잖아요. 군대 예. 강군 정책을 추진했잖아. 그런 것들이 군부의 위기의식을 인제 뭐냐면 펼쳤고 불러일으켰고 그 당시 또 정군 운동도 있었어. 군대 내에서 위에 있는 그 벌들이 뭐냐면 장성들이 너무 썩어 빠지니까 그들을 쳐내자. 그래서 6.4 8기생을 중심으로 정군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 볼 때는 얘들 쳐내고 자기가 인제 뭐냐면 좀 '승진해서 벌 좀 달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거기다 정부가 이제 군대를 감축한다고 하니까 영관급이었죠. 그 당시 이제 6.4 8기생들은 딱 전쟁이 딱 벌을 달기 전에 전쟁이 딱 끝났기 때문에 영관급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면 대대장, 연대장급 정도 된 건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군대 감축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불만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김종필을 중심으로 8기생들 중심으로 해 갖고 그 당시 이제 박정희가 서로 이제 결합됐죠. 박정희는 한때 인제 그 남로당 뿌아치로 이제 활동했잖아요. 그러다가 여순 순천 사건 때 대규모 인제 뭐냐 군대 수청 작업해서 거의 이제 사형까지 가려다가 좀 구해 줬죠.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제 구해 줬다가 국무원으로 활동했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인제 한강을 건너서 부산을 가니까 그래도 좀 믿을 만하다 해 갖고 박정희가 이제 그 당시 다시 군대에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예전에 사회주의 경력 때문에 좀 군대 핵심 부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되게 야전 사령관들 그러니까 야전 사단장 야전 사단의 사단장을 하거나 야전 사단의 사단장을 하거나 아니면 군수사령관 그러니까 이때 박정희가 이제 그때 쿠데타 일어날 때 군수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에 별로 힘이 없는 거야. 소장이지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거야. 근데 이 8기생하고 박정희가 상당히 친했어요. 예. 서로 아웃사이더잖아. 그래서 8기생 중에 이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3,0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했을 때 8기생 시절에 이제 3,000명이 박정희를 지원해 줬다. 근데 이 3,000명이면 전체 육군의 그 당시 70만이 60만인가 될 거지 60만에서 70만 정도 됐는데 실제로 1%안 되는 병력이에요. 연대급 병력밖에 안 되는데 그 연대급 병력 이끌고 와 갖고 쿠데타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군대 감축도 인제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등등 해 갖고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5.16 군사정변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내용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너무 짤막해. 예전에 요 관련돼서 한번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좀 약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근현대사 심화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예. 여기도 한번 나올 것 같아. 예전에 한번 독립대 그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아까 전에 설명했고 그때 이제 정치 이제 혁명공학을 내세웠죠. 어 여기 보면 "친애하는 예국 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했던 군부가 드디어 오늘 아침에 새벽을 기하여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서 국가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자,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 미국 정부에서 의심을 했죠. 이거 얘가 또 사회주의 예전에 경력이 있으니까 또 뭐 '사회주의 혁명 정부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을 안심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이 반공을 내세웠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반공을 내세워서 혁신기세부터 탄압하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마지막 구절이 인제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가업을 성취한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가업을 성취한 다음에 "참신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의 본연의 의무를 복귀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이제 군정한 다음에 그 민간 정치인한테 권력을 넘겨주겠다. 실제로 약속 안 지켰죠. 자기가 인제 뭐냐면 민간인이 돼 가지고 군대를 이제 이제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또. 예. 그래서 이게 그 박정희 정권이 그 박정희가 이제 뭐냐면 장악했던 이 공화국 상공화국이나 사공화국 때 시절 때 이게 이제 그 혁명공학이 국사책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요 내용이 좀 약간 요 내용이 좀 그대로 원문대로 쓴 게 아니라 그 "우리는 뭐 가업을 성취한 다음에 그 뭐냐면 정치를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요건 쪽배법이고.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약간 이제 역사가 왜곡됐는데 그때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교과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좀 역사를 왜곡시켰죠.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통치기구 변화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이 군사혁명위원회를 뭘로 바꾸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인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정을 실시하죠, 군정을. 그래서 2년 동안 군정을 실시하고 이때 인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초헌법적인 최고 통치기구야. 그러니까 헌법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을 뭐냐면 관할하는 기능 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생 안정과 반공 강화, 민족 정기 정립을 명분으로 강권 정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뭐 반공법,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정치활동 정화법, 특수범죄 처벌특별법으로 반대 세력을 탄압을 했고요. 그다음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혁신 세력들 대규모 탄압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폭력배들, 정치 깡패들 있죠. 이공화국 때 제대로 이제 처벌하지 않는 정치 깡패들 잡아다가 조리돌림 시킨 다음에 "나는 깡패다." 이제 써 놓고 인제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형을 시켰죠. 그리고 3.19 부정선거 관련자의 의혹 조치.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게 제대로 처벌 못 했죠. 잡아서 처벌하고. 다 이런 행동들이 뭐냐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행동이죠. 예. 그다음에 인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한국중앙정보부 국정원을 지금 오늘날 국정원을 창설하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정부에서 독점하면서 개인적인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다음 경제 사회 정책을 보면 그 당시에 농어촌에 빚이 많았어. 그래서 이 고리세 정리를 단행했고 화폐 개혁을 실시했고요. 요 화폐 개혁 자체도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부정축제 처리법을 어 개정했죠. 요것도 시험문제 나왔죠. 예. 요 두 개가 기출에 나왔던 거야. 예. 그래서 이 개정이에요.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이제 관련돼 갖고 어 장명 정권 때 만든 법인데 이걸 개정했어.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다시 제가 기출 문제에 읽으면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농업협동조합법도 이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재건 국민운동
그다음 장면 정권의 경제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대통령 중심되어 단원제 국회헌법을 이제 통과시켜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했죠. 그전에 이제 뭐냐면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윤보선을 간신히 누르고 박정희가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 이제 상공화국으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인제 요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화폐 개혁인데, 자 화폐 개혁이 예전에 13년 기출 관련 문제에서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2차 개혁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3차 개혁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승만 때 이제 개혁이 2번 있었거든요, 화폐 개혁이. 근데 그냥 어떤 책에는 그냥 요거는 1 차로 보고 이승만 때 통째로 1 차로 보고 요걸 2차 개혁으로 보는 개혁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승만 때 한두 번 더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화폐 개혁했는데, 화폐 개혁을 왜 했냐 하면 국내 자금을 동원해서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예전 사회주의 어떤 그를 좀 약간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 재벌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의 이제 자본을 빌려 가지고 외국 자본을 빌려 가지고 경제 개발하는 거에서 별로 안 좋아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자주적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당시 국내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여 가지고 경제 개발하고 재벌을 탄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부정축제 처리법 같은 걸 만들어서 재벌을 막 탄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경련 같은 이런 단체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이 뭐냐면 화폐 단위를 10대 1로 평가 전환한 거야. 어. 그래서 오늘날 니도니미네이션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정확한 말인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10 원으로 이렇게 화폐 단위를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대 1로 평가 전환을 하고 한을 원으로 고친 거야. 원래는 우리가 원이었는데 이승만 때 한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원으로 계층하고요. 그다음에 강제 장기 적축, 봉쇄 개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100 원을 100 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은행에서 인제 얼마를 구해야 되겠죠? 10대 1이니까 당연히 10 원을 교환을 해 줘야 되잖아. 근데 10 원을 그대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7 원만 교환해 줘. 그리고 3 원은 뭐냐면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계좌를 만들어서 요게 인제 뭐냐면 한 3-4년 동안 그 저축을 강제로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저축한 3원 가지고 모아 가지고 경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봉쇄 계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봉쇄 계정을 해 갖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자금 인출을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경기 개발 자금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안 좋죠. 왜냐하면 통화량이 축소되죠. 100 칸을 15로 만든 과정에서 이제 다 도와줘야 100% 통화량이 살아나는데, 이런 식으로 인제 하면 70%가 이제 통화량이 총 통화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총 통화량이 뭐 1억 이면 뭐 7천만 원만 시중에 도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어떻게 돼서 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건의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축소돼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자 유통 과정이 경색되면서, 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상당히 경제에 타격을 줘. 그래서 기업 가동률이 저하되고 생산 위축 등등의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평 불만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거 하다가 중단됐어. 그래서 이런 정책들 보면 약간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정책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슨 사유 재산을 강제로 뺏어다가 계정에 계좌에 집어넣고 저축들게 하고 한 다음에 뭐냐면 봉쇄를 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제 강점기 시기 때 강제 저축하고 좀 약간 비슷한 그 짓을 똑같이 한 거야. 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타격을 보니까 인제 결국엔 이걸 포기하게 돼요. 이게 하다가 인제 이 뭐냐면 계정 봉쇄 계정 있죠? 그래서 강제로 이제 저축을 하는 장기 저축 제도인 봉쇄 계정 정책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다시 인제 돌려주든 인출 가능하도록 만들게 되죠. 그때부터 인제 생각이 바뀌어진 거야. 더 이상 이 국내 자본 가지고는 경제 개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외환을 확보해야 되겠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근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일단은 이제 그 당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 외환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제 외환 시장에. 근데 한국 그 당시 신용도가 바닥이었고 저개발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에게 누가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인제 어쩔 수 없이 인제 그 당시 정경련이 있죠. 정경련이 와 가지고 협상을 보죠. 우리가 지금 부정축제 처리법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는 게 경제 재벌들이 많잖아요. 사장도 많고 회장도 많은데 우리를 좀 풀어 주면 우리가 이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냐 도난해서 이제 그 외환을 그 뭐지 국제 시장에서 끌어오겠다. 그리고 그 외환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한 10년 돌린 다음에 그 공장 국가에 반납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딱 듣다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그 당시 정경련을 중심으로 해 갖고 그 당시 외환을 모집하는 이제 사절단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 이제 외환 시장에 들어가서 사장들 만나고 하면서 돈을 끌고 와. 그래 가지고 공장을 세우죠. 그리고 이 공장을 세우고 돌리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 공장을 돌린 다음에 10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냥 내버려 가지라고 이제 해요. 그게 이제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이때 정경련을 중심한 이제 재벌들이 부정축제처리법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살아난 된 거야. 신의 한 수였죠. 신의 한 수. 이러면서 인제 예전에 이승만 때 이 정경유착이 박정희의 정경유착과 또 연결돼요. 박정희 정권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했고 또 다른 방법은 외화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국가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일 국교화 과정과 월남 파병을 통해서 뭐냐면 외화를 가져와서 인제 경기 개발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박정희는 제가 봐도 정치는 개판이었는데 이건 잘한 것 같아. 경제 개발은 되게 잘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다른 독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 채우고 그렇게 부정부패 심하고 그러는데 박정희는 물론 박정희 정권 때도 부정부패가 심했긴 했지만 그래도 선은 지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가 말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썼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칭찬할 만은 해요. 박정희가 이런 측면을 볼 때. 그러면 이 부정축제 처리법을 좀 볼게요. 이게 17년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이게 원래 목적이 뭐냐면 이승만 정권 때 정경 유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랬던 정치가뿐만 아니라 그걸 돈을 냈던 사람들 기업가들도 더 문제가 있었어. 그때 여론조사들 보면 재벌들 부정축배 그러니까 정경 유착했던 재벌들을 막 처벌하는 여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법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그 군정 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장명 정권 때 만들었던 법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 정권 때 만들었던 법을 좀 더 강화시켜서 군정 때 엄격하게 이제 처리하려고 이제 부정축제 처리법을 다시 제정했던 거죠. 이걸 개정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장면 정권 때 법을 다시 개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처음에는 벌금을 이제 부과하는 강력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재벌들이 외자 도입을 조금 완화시켰다. 그래서 처음에 요걸 이제 법을 만들 때 그 당시 장면 정권에서는 그 의도성을 밝혔어. 예. 그래서 의도성. 내가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치적 그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면 면제 그 뭐냐 무죄가 되는 거야. 근데 자발적으로 주면 뭐냐면 유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의도성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검사 앞에 가서 그 당시 이제 기업 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죠. "나는 주고 싶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달라고 요구하고 안 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줬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무죄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처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제 나중에 박정희 정권에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딱 그냥 무조건 이게 의도성 상관없이 예를 들어 뭐 5 0만 원을 딱 정해서 5 0만 원 이상 주면 무조건 처벌이다. 어 그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줬든 외압을 받아 갖고 줬든 간에 5 0만 원 이상 주면 무조건 처벌이다. 이렇게 두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재벌들이 걸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벌가금 그러니까 벌금을 막 때렸어. 그러니까 인제 재벌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 대응해서 정경련을 만들고 누구하고 딜을 봤죠. 박정희하고. 그 박정희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뭐냐면 봉쇄 개정 정책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때가 인제 그거 가지고 인제 국내 자본 가지고 이제 그 경제 개발 못 하니까 어떻게 외환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재벌들과 딜을 봐서 외자 도입을 조금 완화시켰어. 그래서 요걸 면제부를 어떻게 받냐면 외자 도입 후에 경제 건설해서 정부에 납부하면 요거 벌금금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인제 뭐냐면 외자를 끌어다가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정부에 납부했냐? 그건 아니에요. 정부 자체에서 또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기 민간이 그냥 운영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하고 재벌들 간 또 다른 정경유착이 이뤄진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정경유착을 더 심화시켜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인제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이게 화폐개혁 정책하고
부정축제 처리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제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책들 기본서라든지 이런 것들 뭐 뿌셈이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자료 다 찾아 가지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그 기출문제 분석에도 적어 놨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민주공화당의 정치자금 사건을 볼게요. 자, 민주공화당이 만들어지고 이걸 운영하려면 정치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앙정부가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공화당의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4대 위혹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새나라 자동차 사건, 빠찡코 사건,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인데 요거 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 밑에 적어 놨으니까 그냥 참조해 두시고 예전에 7차 근현대사 교과서에 요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뭐 3번 폭리 사건도 있어요.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대 위혹 사건과 3번 폭리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민주당의 정치 자금을 동원하는 마련했는데 그때 국가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가 동원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정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보면 자, 박정희가 중심이 된 군사 정권 세력들은 헌정 질서를 이제 짓밟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였고요. 그래서 군정을 실시했다. 특히 반공을 앞세워서 4.19 혁명 분출된 민주주의 요구를 억압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정치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자, 군사정부는 중앙정부를 설치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1961년 국가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설치되었으나 박정희의 정권 창출과 권력 유지에 활용됐고 그다음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서 오늘날 국가정보 국정원을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통령 중심제도 헌법을 개정했고요. 군 본연의 임무를 복귀한다 약속했던 박정희는 여기 헌명공약에 이게 있죠. 어, 가업을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이 하고 군 본연의 임무를 복귀한다. 해놓고는 실제 복귀를 안 했죠. 그리고 자기가 통치했다는 이 교과서에는 요 내용을 엉터리로 적어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어기고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그때 윤보선을 간신히 이겼어요, 윤보선. 그러니까 1.5% 인가 2.5% 인가 해서 간신히 이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금성교과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1962년 5월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은 정변을 일으켜서 현정을 중단시켰다. 그래서 인제 그 정변 세력들은 국가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시행했다. 군사 정부는 정치 활동 금지와 언론 규제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통제권을 강화했고 부정 축제자와 폭력배를 처벌했으며 민생 안정을 위해서 농업 및 부채 탕감을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군사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헌법을 개정했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했고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정희는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 당선됐다. 내용이 너무 간략하죠. 예. 그래서 요거 좀 약간 이제 좀 심화된 내용을 읽어보시려고 하신 분들은 어디 있냐면 예전에 7차 근현대사 교과서 있죠. 그거 읽어보세요. 좀 더 자세히 나왔어. 그래서 인고생들은 최근 교과서보다는 좀 약간 예전의 교과서를 좀 읽고 이게 머릿속에 좀 단련을 시킨 다음에 여기 이제 15년 개정 읽으면 상당히 머릿속에 팍팍 들어갈 거야. 왜냐면 나오는 데는 심을 비축해 놨잖아. 그러니까 좀 깊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15년 개정이 요약된 걸 읽으면 완전히 머리에 팍팍 이제 뭐냐면 박히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지 암기도 빠른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냥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그 애들이 그 역사 그 달달 외우는 거 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합격하고 지나면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어. 그러다 보니까 합격한 그 현직교사 선생님들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들이 인고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을 몰라. 모를 수밖에 없지. 어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뭐냐면 교과서나 뭐 학원 강사들이 찍어 준 것만 달달 외우고 들어왔으니 기본이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기분이 없든 간에 뭐 하여튼 합격은 했으니까 뭐 다행인데 하여튼 인제 이게 좀 약간 배경지식을 쌓으려면 7차 교과서를 좀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해남에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보면 군사정변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거 좀 약간 자세히 돼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자, 군사정변은 폭력배를 소탕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구하기수단 명분으로 이승만 정권을 도왔던 정치 깡패들을 그 체포하면서 이때 여러 개 좀 환영을 받았다. 자, 부정축제자를 처벌했으며 농어촌 부채를 탕감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4.19 혁명 이후에 분출된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억압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했던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도 중단되었고 교원 노조를 비롯한 노동운동, 학생들의 학원 민주화 운동도 억압받았다. 그다음 군사정부는 반공권을 내세워서 민주주의 전체를 무시하고 국가를 운영했는데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통일운동을 탄압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민주당 정권 때 활동했던 그 정치가들을 활동을 금지시켰죠. 그다음에 군사정부의 비판적인 잡지와 이 민족일보들을 파견하는데 이 민족일보가 이제 이게 뭐냐면 혁신계 세력의 이제 그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19 혁명 이후에 창간된 민족일보는 남북협상, 남북경제, 서신교류 등 및 학생회담을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혁신계 세력들이 세웠던 이 세력들이 세웠던 이 신문이 민족일보다. 그래서 혁신계 세력들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혁신계였던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인 북한을 독려했다는 혐의로 사형됐고 이는 군사정부의 대표적인 인권 탄압 사례 중 하나였다. 그다음에 또한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비판 세력들을 감시했는데 중앙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 및 수사기관인데 중앙정부부는 여야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개인의 감시를 통제하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에 힘썼다. 그래서 박정희가 피살된 후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했다. 원래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다 이제 뭐냐면 중앙정부가 있죠. 비슷한 기관이 뭐 그 CIA나 뭐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죠. 그 이제 주로 국제 정치, 국제 어떤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 국가 안위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이게 국내 정치에 가입하면서 이거 독재자의 어떤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문제 생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1962년 군사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중심한 헌법으로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정치인들 활동을 금지한 상태에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는데, 자, 여기 보면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1962년부터 창당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1963년 1월 정치활동 금지가 해제되자 2월에 창당되었다는 거. 17년 동안 여당을 집권하면서 박정희 피살로 신군부에서 해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개입을 했고 중앙정부가 정치자금을 만들어주면서 앞에서 4대 위혹 사건을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을 만들어서 이 민주공화당을 창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였던 윤보선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단성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자, 비상교과서 이제 보면 5.16 군사정변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죠. 그 배경을 볼게요. 장면 정권 시기 때 전개됐던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과 정부의 군비 축소 계획에 대해서 일부 군인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에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혼란을 구실로 삼아서 1961년 5월 16일 정변을 일으켰다. 이 5.16 군사정변이죠.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3,500명 정확하게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뭐냐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걸 진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진압 못했던 게 뭐냐면 제 생각인데 그 북쪽의 병력이 다 물려 있잖아. 후전선 부근에. 그 후전선 병력에 후전선에 있는 병력을 빼와가지고 진압을 하면 뭐냐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압을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국가 최고 재건회의를 만들어 국정을 실시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했으며 지방자치제를 중단했다. 그래서 이공화국 때 이제 중단됐던 이제 실시했던 그 지방자치제가 상공화국 때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다가 다시 그 뭐냐 민주화 이후에 다시 실시한 거죠. 자, 군사정부는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경제개발과 사회안정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이제 정년 직후 부패 공직자 폭력배를 처벌했으며 농가 부채를 이제 주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니까 군사정부는 사회가 안정되면 민간의 정권을 인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설치해 민주공화당을 비밀리에 조직하는 한편 정치정화법을 발표해서 이 정치정화법도 외워두세요. 예.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주요 정치인들 정치활동 규제인데 대개 보면 이제 앞으로 인제 뭐냐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될 때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을 뭐냐면 정치활동 규제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예전에 민주당 그 유명한 정치인들을 규제한 것 같아, 이건. 그래서 인제 이어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구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 확정을 공포했고, 자 그래서 박정희는 자신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자주 애용했어요. 예. 그 국민투표가 상당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인제 뭐냐면 국민들이 좀 약간 민도가 낮았잖아요. 네. 경제 개발에만 경제에만 관심 있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민 투표가 또 뭐냐면 약간 조작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거의 뭐 90%의 찬성으로 인제 통과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정희는 5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를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혁명공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는 게 권력 탈취의 명분으로서 내었던 것이 반공, 안보, 경제 건설이었죠.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보면 군사정변 주도 세력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권력을 장악했다. 자, 이후 군사정부는 혁명공약 6조 이와 같이 우리의 가업을 조속히 선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토대로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연의 임무를 복귀를 갖춘다 해서 넘긴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상고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교과서에는 요렇게 적어 놨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 내용이 쫙 빠졌죠. 여기 내용이.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빠진 거야. 어.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민주화된 한 후에 요 내용이 다시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그 "왜곡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4 개의 교과서 내용을 인제 궁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요. 뒤에 인제 그 앞으로 인제 박정희 정권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정치, 경제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예 은근히. 그래서 예전에 뭐 박정희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유신 체제에 관련된 내용도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있고 박정희까지 하고 인제 뒤에 전두환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전두환은 제가 이 기출문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문제도 아니다. 지문 하나 나왔어. 선지도. 예전에 객관식 문제 때 3조 호황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왔거든요. 어 그래 갖고 '전두환까지 읽을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인제 여기는 우리는 이제 시성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까지는 안 읽고 이제 박정희까지만 읽고 끝낼게요. 박정희의 정치, 경제 부분까지 인제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한 이 그 이 강 3강 정도 한 해서 요번 달에 다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두세 번 하면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